음악 인트로 1863년 미국 펜실바니아의 땅속에서 검은 황금, 석유가 뿜어져 나옵니다. 땅과 강, 그리고 인간의 꿈을 온통 검게 뒤덮은 이 액체는 새로운 골드러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은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태워버리는 도박사들로 가득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차가운 눈과 완벽한 필체를 가진 한 조용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디. 록펠러. 그는 석유 시추업자도 원대한 꿈을 꾸는 몽상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계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가장 위험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단순한 행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유정을 쫓아다니는 동안 그는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정유소를 짓고 철도를 장악하며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임판 그 자체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1870년 그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고 불과 10년 만에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90%. 오늘날의 기준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회사가 누가 에너지를 얻고 누가 얻지 못할지, 그 가격은 얼마가 될지, 그리고 누가 경쟁하다 파산할지를 결정하는 세상을 말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동업을 제안했고 경쟁자들이 거절하면 그들이 애원하며 회사를 팔 때까지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이를 효율성이라 불렀지만 경쟁자들은 독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록펠러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압축 성장의 시대를 거치며 등장한 거대 기업, 즉 재벌의 탄생과 성장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으로 계열화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때로는 경쟁사를 흡수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 모습은 록펠러가 구축한 시스템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록펠러가 건설한 제국은 너무나 거대해서 결국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만 했습니다. 1911년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34개의 작은 회사로 강제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쪼개진 34개의 조각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엑슨, 세브론, 모빌과 같은 현대의 거대 석유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록펠러의 자산은 회사 분할 이후 오히려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약 4천억 달러,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록펠러가 독점의 왕좌에서 물러났을 때 그의 시스템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복제하고 진화했습니다. 석유 시대를 만들었던 그 성공 공식이 오늘날 데이터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록펠러가 통제했던 것이 검은 석유였다면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는 새로운 시대의 석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무한하며 중독성이 강합니다. 오늘날의 파이프라인은 더 이상 강철과 밸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센터입니다. 정유소는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을 처리하는 거대한 서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연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록펠러가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석유를 사용했다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상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물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과 위성을 통해 통신과 운송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시스템을 통제하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록펠러 시대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을 규제하려 하고 시장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약간의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약간의 자유를 잃어가며 그들에 대한 의존도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통제는 석유 독점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독점을 통해 스며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질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보는지,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모든 제국은 같은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붕괴가 아니라 통제권의 이전으로 말입니다. 록펠러의 제국은 죽지 않고 미국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에너지,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위에 세워지고 있는 이 새로운 제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록펠러가 20세기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오늘날의 록펠러들은 21세기를 지배하는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들의 네트워크에 연결될 22세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향수에 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존 디.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을 세웠을 때 그의 무기는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효율적이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어 어떤 경쟁자도 그에게 돈을 내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밸브, 모든 배럴, 모든 철도 계약이 그에게로 연결되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시스템이 디지털 형태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효율성, 통제, 소유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정교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머스크, 베이조스, 저커버그. 하지만 패턴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록펠러가 파이프라인과 철도를 통제했다면 제프 베이조스는 상거래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즉 아마존의 물류와 데이터 인프라를 통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거대한 물류 창고,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마다 그 거래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의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베이조스는 소매업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의 디지털 배관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석유를 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와 주유소, 그리고 지도를 팝니다. 록펠러가 석유를 운반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면 베이조스는 우리의 습관을 운반하기 위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흐름을 통제하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록펠러는 자기 시대의 여론을 통제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그는 최초의 현대적 PR 캠페인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인들을 고용하고 교회에 돈을 기부하며 자신을 자선사업가로 이미지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저커버그의 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그에게는 신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플랫폼 자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3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저커버그는 단순히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편집하고 기획합니다. 알고리즘의 미세한 조정 하나가 선거의 결과를 바꾸고 사람들의 기분을 조종하며 자존감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도파민을 채굴하여 관심이라는 새로운 석유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록펠러는 유정, 정유소, 철도, 판매망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통해 정확히 동일한 청사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배터리 공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위성, 그리고 그것을 충전하는 네트워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급자족하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를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록펠러 역시 한때 자신의 독점을 하나님의 사업이라 부르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진화할 뿐입니다. 록펠러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사들이거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짓밟았습니다. 실리콘밸리도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구글은 유튜브와 안드로이드를 인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신으로 위장한 예방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석유 트러스트처럼 이 기술 제국들도 이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회사가 쪼개졌을 때 회사들은 더 커졌고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막강해졌습니다. 역사는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록펠러는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긴 게임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항상 모든 재앙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거물들도 이 길을 이용해 힘을 확장합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기차를,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 위성 인터넷을, 사회적 불확실성 속에서 인공지능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모두 록펠러가 알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제력은 혼돈 속에서 구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이 공황에 빠질 때 권력은 한 곳으로 모이고 혼란이 가라앉으면 대중은 바로 그 족쇄를 채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통제를 보지 못합니다. 디지털이고 깨끗하며 조용하고 알고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정제되고 포장되어 팔려나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수십억 달러짜리 서버의 연료가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편리함과 조용히 맞바꿔집니다. 우리는 록펠러가 꿈꿀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더 이상 허락조차 필요 없는 시스템의 일부가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모든 시스템은 결국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록펠러의 독점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독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다음 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록펠러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하로 숨어들어 알고리즘과 위성, 그리고 실리콘 칩 속으로 코딩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 시대의 독점은 석유나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능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새로운 스탠더드 오일이 되고 있으며 그것을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의 미래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록펠러 시대의 유정이 땅속에 있었다면 오늘날의 유정은 데이터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클릭, 메시지, 사진, 음성 명령은 가공되지 않은 원유와 같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에 의해 채굴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정제되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예측 모델로 바뀝니다. 구글은 우리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알고, 아마존은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살지 알며, 메타는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지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와 같은 AI 기업들은 우리를 대신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정유소처럼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와 같은 거대 AI 연구소들은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자원, 즉 인간의 행동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스크롤을 내리는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제국이 석유로 움직였다면 다음 제국은 전기와 데이터 에너지, 즉 AI의 생명줄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의 주요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는 작은 국가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맞먹는 수백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가 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에너지와 솔라시티를 소유하며 글로벌 에너지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AWS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재생 가능 인프라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 AI 연산을 위해 소형 원자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19세기의 석유 남작들이 21세기의 데이터 에너지 남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통제하고 AI를 통제하고 AI를 통제하여 생각을 통제한다. 이것이 독점의 다음 단계입니다. 제품의 소유가 아니라 인식과 가능성의 소유입니다. 기술 대기업들은 이제 지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드웨어, 칩, 데이터 센터, 위성을 소유합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AI 모델, 운영체제, 앱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운전하는 방식, 뉴스피드가 업데이트되는 방식, 직업이 선택되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AI는 신용 시스템, 유료 진단, 범죄 판결, 국방 시스템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기계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우리를 작동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진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더 많은 편안함, 더 많은 자동화, 더 많은 정밀함. 하지만 그 편안함 아래에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AI에 의해 최적화될 때 선택은 환상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라고 지시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부드럽게 유도될 뿐입니다. 복종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스탠더드 오일의 고객들이 록펠러의 파이프라인에서 벗어날 수 없었듯이 우리도 디지털 그리드에서 벗어나면 사회적으로 투명인간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독점은 폭력이나 위협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의존성뿐입니다.
록펠러의 시스템이 불을 중앙 집중화했다면 다음 시스템은 정체성을 중앙 집중화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10년 안에 AI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글로벌 감시 네트워크와 결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버는 것부터 허용된 지출처까지 모든 것이 추적, 평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쇠사슬이나 감옥의 형태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앱과 인센티브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스템의 탁월함입니다. 힘으로 통제할 필요 없이 우리의 안락한 영역 자체를 프로그래밍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다른 록펠러가 나타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기나 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가 석유를 통제하는 시대였고 21세기가 데이터를 통제하는 시대라면 다음 세기는 자신의 관심, 자신의 에너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조 달러짜리 제국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지만 그들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존성을 줄이십시오. 중앙 집중식 시스템, 기술 플랫폼, 클라우드 저장소, 자동 구독에 덜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데이터를 보호하십시오. 우리의 데이터는 디지털 DNA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게 될 것이므로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도구, 로컬 백업, 암호화된 서비스를 사용하십시오. 셋째, 실물 자산을 소유하십시오. 록펠러가 파이프라인을 통제했듯이 기술, 네트워크, 콘텐츠 또는 토지와 같은 자신만의 디지털 또는 물리적 독립성을 구축하십시오. 넷째, 자동화된 세상에서 인간으로 남으십시오. AI는 우리에게서 배웁니다.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계속 생각하고, 읽고,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자동화할 수 없는 유일한 저항입니다. 록펠러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처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는 산업을 샀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사고 있습니다. 청사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미 록펠러가 가장 두려워했던 무기를 손에 쥔 것입니다. 바로 자각입니다. 자각은 저항을 만들고 저항은 자유를 만듭니다. 통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이야기의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라도 드렸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알을 공유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맞서 힘을 되찾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